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하면 보통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거인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만 해도 거의 30%에 달하고요. 네,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골리앗들의 전쟁터에서 오직 인공지능, AI라는 한 분야에만 모든 걸 건 다윗 같은 회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거인들 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지, 또 그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숨어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코어위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AI 특화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AI 특화 클라우드요? 네, 기존 거대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대한 백화점이라면 코어위브는 AI 모델 훈련과 운영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든 걸 최적화한 뭐랄까 명품 편집샵 같은 곳이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AI 개발자들한테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장비만 쫙 모아놓은 꿈의 공간인 셈이에요. 이 차이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품 편집샵이라. 근데 솔직히 규모만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코어위브 시가총액이 460억 달러 수준인데 이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죠. 맞아요. 심지어 지금은 적자 상태라고 하고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네. 그런데 그 해답은 코어위브가 누구랑 손을 잡았고 또 누가 그들의 고객인지를 보면 명확해져요. 아, 파트너랑 고객사요? 네. 비결은 바로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의 아주 특별한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야 뭐 모든 클라우드 회사들이 다 쓰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칩을 세고 파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거든요. 투자자요? 네, 전략적 파트너인 거죠. 이 관계 덕분에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최고 성능의 AI 가속기, 예를 들면 H100 같은 칩들을 시장에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엔비디아 공식 인증 파트너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코어위브 한 곳에만 그렇게 독점적인 혜택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도 다 엔비디아의 큰 고객일 텐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을 감수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쇼케이스 전략이에요. 쇼케이스요? 우리의 최신 칩을 코어위브의 AI 특화 환경에서 쓰면 이렇게나 엄청난 성능이 나옵니다. 이걸 시장에 직접 보여주는 거죠. 아하. 다른 거대 클라우드들은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랑 호환성 때문에 최신 하드웨어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기존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지만 코어위브는 처음부터 엔비디아 칩에 모든 걸 맞췄기 때문에 최신 기술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요. 엔비디아에겐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할 최고의 무대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훈련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일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있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고객사 명단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신 것 같네요. 잠시만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이라고요? 이건 일반적인 파트너십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계 최대 클라우드 회사 중 하나가 자기들 인프라가 모자라서 경쟁사에게 손을 벌리는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건 뭐 코카콜라가 펩시한테 원액을 사오는 격 아닌가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만큼 지금 AI 연산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수요가 그 정도인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손잡고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자체 클라우드인 애저의 용량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걸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고객들에게 제공할 애저 인프라를 뺏어 쓸 수도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코어위브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와, 이건 코어히브의 기술력을 업계 1위가 공인해준 셈이면서 동시에 AI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맞아요. 클라우드 거인조차도 코어위브의 전문성을 빌려야 할 만큼 시장이 뜨겁다는 걸 의미하죠.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코어위브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성장이 놀라울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수치를 좀 보니까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계약 금액이
5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네. 불과 3개월 전에는 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단 3개월 만에 수주 잔고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게 늘어난 거죠. 정말이지 전례 없는 속도예요. 30조 원이요? 네. 매출 증가율은 더 극적이에요. 2025년 첫 9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36억 달러였는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4%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문이 밀려드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수요를 다 감당하려면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야 하고 서버를 수만 대씩 사들여야 할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수요가 코어 위브에게는 가장 큰 기회인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거든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까는데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같은 기간 동안 운영 비용은 267%나 증가했고 설비 투자에만 6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은 204% 늘었는데 비용은 267%가 늘었다고요? 네. 이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형적인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는 구조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14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18조 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채의 대부분이 이자율이 9%에서 15%에 달하는 고금리 부채라는 점이에요. 9에서 15%요? 그건 거의 사채 수준 금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저런 이자율이면 버는 족족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다 이자 부담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을 가장 우려했죠. 회사가 성장하다가 이자 무게에 깔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코어 위브가 아주 대담하고 영리한 한 수를 둬요. 오, 어떤 수죠? 최근 22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한 거예요. 전환사채라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고금리 부채를 막는다는 건데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1.75%예요. 네, 1.75%요? 15%짜리 빚을 1.75%짜리로 바꾼다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분명히 뭔가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가가 있죠. 낮은 이자율을 받는 대신 이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2031년까지 주당 215달러 60센트에 이 채권을 코어 위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받았어요. 215달러요? 네, 현재 코어 위브 주가가 106달러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준 셈이죠.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지금 낮은 이자로 돈 빌려주면 나중에 우리 회사 주가가 최소 215달러는 넘을 테니 그때 주식으로 바꿔서 대박 수익 내세요라고 제안한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담하면서도 위험한 도박인데요. 는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 덕분에 당장 발등에 물이었던 살인적인 이자 부담을 크게 덜면서 성장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무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빚 문제를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담보로 한 대담한 금융 전략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회사,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먼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통 이런 고성장 기술주를 평가할 때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를 많이 보는데 코어 이브는 현재 9배 수준이에요. 9배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어 이브가 1년 동안 1억 원을 벌면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9억 원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분야의 다른 고성장 기업들이 보통 20배, 30배, 심지어 그 이상에서 거래되는 걸 생각하면 코어 이브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거품이 끼지 않았다 또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꽤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막대한 부채와 인프라 투자 비용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확실히 리스크가 큰 투자죠.
하지만 코어위브의 장기적인 가치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을 넘어서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찾아야 해요. 네오클라우드요? 새로운 개념이네요. 네. 앞서 기존 클라우드를 백화점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랬죠. 네오클라우드는 특정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최적화한 전문 편집샵 같은 개념이에요. AI라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코어위브가 처음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AI 시대에는 AI의 가장 최적화된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만약 미래에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그에 맞는 또 다른 네오 클라우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거대 기업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각 전문 분야별로 분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어위브는 AI 네오클라우드 시장의 선구자이자 사실상 현재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막대한 수주 잔고와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고려할 때 코어위브가 현재의 재무적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코어위브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거대 기업들 틈에서 AI 특화라는 날카로운 무기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막대한 부채라는 그림자도 동시에 안고 있는 정말 역동적인 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코어위브의 사례는 전문화라는 전략이 어떻게 기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아주 명확히 보여줘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기술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거인들은 이 네오클라우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 그들도 결국 코어위브처럼 AI의 초전문화된 자체 부서를 만들어서 따라잡으려 할까요? 아니면 아마존은 상거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듯 AI, 바이오, 금융,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지배하는 여러 개의 강력한 네오클라우드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터넷의 기본 구조 자체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거인들의 반격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냐. 네,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